네, 반갑습니다. 또 태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세 공부는요, 이제 이론은 이제 조금씩 첨가하면서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6가지 정도인데요. 보호무역, 프로텍트 보호무역과 주식 매수 청구권, 어떤 이제 스탁 옵션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관련돼서 그다음에 외부 효과, 익스터널 이펙트, 통화 수학, 그리고 이제 지방세, 국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호무역 관련된 거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서 강력한 수입 규제안을 발표하며 통상 압박을 가하였다. 이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유사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6가지를 이제 보기로 나와 있는데요. 3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정확히 풀 수 있는데, 자, 보시면 크게 이제 자유무역하고요, 보호무역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자, 중상주의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왕정 시기에 뭐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절대 왕정 시기에 국가의 부를 뭘로 받냐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 은, 귀금속의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많아야, 은이 많아야, 귀금속이 많아야 국가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수입을 하게 되면 금을 줘야 되니까 수입은 안 돼. 무조건 그렇죠. 수출만 강조를 하겠죠. 그럼 서로 다 수출만 하게 되면 누가 수입을 하겠어요? 뭐 상호적으로 다 수출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문지겠죠. 하고 나가서 팔고 금 뺏어 오고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중상주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바로 보호무역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호무역 쪽에 자 중상주의 들어올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국부론 하게 되면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 아담 스미스는 3가지 기억하셔야겠죠. 국부론, 절대 생산비설, 절대 우위론, 그리고 바로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국부론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국가들이 잘하는 것만 하자. 그러면 서로 교환하게 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국부론은 자유무역에 해당되겠죠. 자,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런 내용이랍니다. 원래 이거 사문화돼 있었어요. 없어진 법인 줄 알았더니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춰냈죠. 1995년 1월 1일 WTO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이런 무역 관련된 규제법들은 거의 사라진다고 봤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그죠? 국가 안보에 뭐 영향을 준다면 긴급하게 수입을 할당한다든지 아니면 고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무역 확장법 232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나왔다. 그래서 이 232조 무역 확장법 232조는 보호무역주의고요. 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그 옆에 있는 비교 우열 연결돼서 같이 자유무역을 그죠 옹호하는, 그래서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다 그 보호 자유무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데이비드 리카도 그렇죠? 비교 우위. 그러면 이제 나머지로 제로섬은 뭐야? 여러분들 제로섬은 자 합쳐서 합치면 0이 되니까 누군가가 1을 얻었다면 누군가는 마이너스 1이 돼야 합쳐서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역을 누군가가 이득을 보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보호무역주의 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중상주의 무역확장법 제로섬 게임. 그 답은 가다바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물건, 이 재화가 아주 뭐죠? 만들어만 지면, 상장만 하면 대박 칠 건데 지금은 돈이 없어. 그러면 유능한 인재를 못 구해오겠죠. 그럼 그런 인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심히 미약하나 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주식을 줄게. 그런데 그 주식이 지금이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액면가는 5,000원인데 시장에서 지금 그래서 5,000원에 팔리고 있어. 2년 뒤에 너는 2만 원에 살 수 있어. 살 수 있음. 그러니까 옵션인 거예요.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공부하셨으면 콜옵션이라고 하죠.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니까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사고 싶으면 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뭐 2020년 10월 20일에 5천 원인데 2년 뒤에 2022년 12월 20일에 2만 원을 산다? 한마디로 몇 배야, 여러분들 지금 4배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2년 만에 아주 성공을 해서 주가가 100만 원이 된다면, 그렇죠? 저기 카카오 게임, 그렇죠? 카카오 게임이나 무슨 BTS, 빅히트 가능하겠죠. 100만 원 되게 되면 2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100만 원짜리 2만 원 살 수 있으니까 주당 98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스탁 옵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스탁 옵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일 꽉 났어요. 주가가 3,000원이 됐어. 3,000원이 된 주식을 2만 원에 살까요? 안 사도 되잖아요. 살 수 있다고 그랬었지 언제 사야 된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옵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러면 팔 수 있는 권리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가격이 그렇죠. 내가 싸지면 가격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면 내가 팔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M&A 관련돼서 너 뭘 걱정하고 있니? 왜 우리 주식 안 사? 우리 왜 M&A 안 하려고 그래? 지금 네가 주당 10,0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만일 떨어지면 나 손해 많이 보잖아. 그럼 넌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데 나는 8,000원까지 버틸 수 있어. 그래? 그럼 너 우선 나한테 주식을 10,000원 주고 사. 그리고 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나한테 와서 되팔아. 그럼 내가 사줄게.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이 회사를 매입한 사람은 9,000원이 되면 안 와요. 왜? 자기는 8,000원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8,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6,000원이 되게 되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약속했지? 다시 사줘. 그러니까 난 너한테 다시 팔 수 있는 권리가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 그런데 다시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풋백 옵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풋백 옵션이 가미된 M&A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조건을 더 올려주는 거죠. 네가 걱정하는 게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좋은 거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데 네가 걱정하는 게 지금 주가가 떨어질 거가 걱정하니? 그럼 너 얼마까지 버틸 수 있어? 8,000원? 오케이. 나중에 네가 나한테 무조건 8,000원에 되팔 수 있는 조건을 거기 그쵸 M&A 그 계약서상에 하나 꽂아줄게. 이게 바로 풋백 옵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옵션은 권리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사고 판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판다 했을 때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데 사고 팔았을 때는 이런 거 여러분들 만약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미리 샀어요. 올라갈 것 같아서 미리 샀으면 뭘 포기하는 거냐면 자 포기하는 게 있어요. 자 올라갈 것 같아서 미리 샀어. 그러면 진짜 올라가면 기분 좋은 거지. 10,000원짜리였는데 2만 원이 될 것 같아서 미리 10,000원 주고 샀는데 진짜 2만 원 되면 기분 좋잖아. 2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샀으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될까요? 10,000원짜리가 2만 원 될 줄 알고 샀는데 1 플러스 1 또는 50% DC가 돼버린 거야. 5,000원 됐지.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10,000원 샀으니까. 이렇게 미리 샀을 때는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구나. 가격이 올라가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없앴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얻을 수 있는 내 수익의 가능성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면 선물 거래에서는 이런 개념인데 거기에 조금 더 가미한 게 올라갈 게 걱정이 돼? 그럼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콜옵션을 사놨어요. 옵션 프리미엄 주고 사놨다가 올라가면 그걸 행사하는 거야. 너 이거 액면가로 이렇게 팔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팔아. 내가 사기로 했으니까 콜옵션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올라갔으면 내가 행사를 하는데 떨어졌어. 그럼 내가 그 옵션을 행사를 안 하고 시장 가서 사죠. 떨어진 가격으로.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미리 리스크를 없앴지만 떨어질 수 있는 그 수익의 가능성도 포기하고 대신 옵션은 이 부분만 올라갈 것 같으면 콜옵션 행사하고 떨어졌으면 시장 가서 사고. 그러니까 선택권이죠. 선택권.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옵션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일까? 살 수 있는 권리면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면 풋옵션이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렇죠.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행사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주식 매수 그렇죠? 선택권이라 해서 3번이 되겠죠. 자, 법인세를 딱 보시면 미국의 법인세가 18.3%, 한국의 법인세가 21.8%.
딱 보니까 미국이 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네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고 한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겠다. 이걸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자, 외국인의 자본 국내 투자가 우리가 더 법인세가 높으니까 우리 외국인 자본이 이탈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미국의 감세를 개정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세수가 좀 줄어들겠지. 세금을 낮춰줬으니까. 5번 한국은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경기 변동에 대한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 한마디로 미국의 법인세가 한국의 법인세보다 낮아지게 되면 미국에서 그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해외로 나간 기업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인센티브 제공해 주는 거죠. 되돌아와 법인세 낮춰줄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오프쇼어링,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리쇼어링. 그래서 뭐 일본이나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뭐 활성화시키고자, 자국의 뭐 실업을 방지하고자, 내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기업들이 되돌아오게 되면 세금을 낮춰주는 이런 행사, 이런 이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서 기업들이 되돌아오게 하는 이 현상을 리쇼어링이라는 거예요. 리쇼어링.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하시고요. 자, 외부 효과는 external effect라고 하고요. external effect라고 하고, external effect라고 하고, 한마디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 실패고, 여러분 보통 이제 실패라고 하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정의 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나는 그냥 이득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꽃나무를 많이 심었어. 그냥 꽃 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꽃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사과도 열리고 공기도 좋아지고 좋네. 그 사람 나한테 돈 달라고 못해요. 왜? 자기가 심었으니까.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공기를 아주 더럽히면서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콜록콜록 하면서 돈 주세요. 나 감기 걸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겠죠. 야, 그게 나 때문에 걸린 거야? 난 모르지. 환경 오염도 외부 효과. 그래서 나무 많이 심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렇죠? 공기가 좋아지는 것도 외부 효과. 근데 남에게,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반대 급부 없이 이득을 얻으면 정의 외부 효과. 내가 그냥 아무 급부 없이 손해보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 자, 예방접종을 한다, 그렇죠? 나무를 많이 심는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 근데 이런 것들은 원래 필요의 양보다 적게 발생이 되고요. 남을 고려하지 않고 뭐 연기를 내보내고 막 정화하지 않은 물을 막 내보내고 하게 되면 환경 오염을 시키지만 그 스스로는 이득을 보니까 필요량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규제하는 방법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아니면 뭐 주사 맞으면, 그죠? 그 예방접종 맞으면은 그 중에 일부분 정부가 보조해주고 돈을 되돌려주고. 왜?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 때문에 병이 퍼지거나 사람들한테 뭐 감기, 독감 뭐 이런 것들이 퍼질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 그건 장려해야 되고. 환경 오염을 시키게 되면 나쁜 거니까 그건 억제해야 되고. 담배 적게 피게 해서, 왜?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금방 이제 뭐 폐암이나 이런 것도 걸려 죽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폐암 걸려, 뭐 지금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뭐 오랫동안 뭐 폐암 해갖고 병원 많이 다니게 되면 건강보험 이제 재정 나빠지고 하게 되니까 담배를 못 피게 하게 했으니까 법으로 금지시킬 수는 그런 방안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담배값을 올리고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죠. 한마디로 그게 바로 내부화예요. 자, 그럼 보세요. 1번 빼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 부과, 부외부 효과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탄소 배출 할애권, 부외부 효과, 독감 예방 주사, 정의 외부 효과 하니까 늘려야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보조금 주고 환경 기준 어긴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자, 그러면 수입품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건 경제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외부 효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하게 되면 환경, 주사,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오염물질 내지는 나무 많이 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외부 효과예요. 그걸 내부화시키는 것들. 자, 곡물 가격이 변화했어. 딱 보게 되니까 환경 안 좋아지고 하게 되니까 콩, 옥수 어떻게 될 것인지 딱 빨리 보세요. 했더니 세계 농산물의 절반 생산은 남미하고 가뭄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게 하니까 공급의 감소에 따른 곡물 가격의 상승. 자, 그럼 딱 보게 되면 5번에 딱 있네요. 공급이 감소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자, 그래프로 그리셔도 딱 나오죠, 여러분들. 쓱쓱, 그렇죠? 자, 얘는
그렇죠. 수요 곡선. 얘는 공급 곡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환경이 안 좋아져서 콩하고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왼쪽, 오른쪽.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증가하는 거고 왼쪽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증가하게 되면 자 거래량은 그죠. 거래량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왔을 때 딱 이렇게 찾는 거죠. 찾는 것도 아니라 딱 보는 순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획기적인 기술에 의해서 곡물이 증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쓱 가게 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량은 늘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은 그렇죠. 상승하고 떨어지게 되면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림을 네 가지 그려놓고 수요 곡선이 왼쪽 오른쪽 공급 곡선이 왼쪽 오른쪽 갔을 때 P와 Q의 관계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림 그리면 돼. 그림 그리면 수요 곡선이 왼쪽 오른쪽 갔을 때 P와 Q 공급 곡선이 왼쪽 오른쪽 갔을 때 P와 Q 네 가지 그래서 방향. 근데 여러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다 달라요. 네 가지 조합이. 자 여기서는 지금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데 우리 스와프라고 하지 말고 우리 수압이라고 합시다. 우리 발음이 되는데 왜 스와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와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거 수압이 안 되니까 스와프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스와프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수압 되잖아. 자 통화 수압은 교환이란 뜻이에요. exchange의 뜻이에요. exchange. 자, 국가와 국가 사이의 통화 수합을 계약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의 투기 세력이 국내 금융시장을 혼란시키고자 흔들어요. 그럼 달러가 부족하거나 어떤 외국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딱 얘기하는 거지.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서로 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종의 보험을 걸어놓는 거지. 우리 한국을 막 공격하고 있어요. 달러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이 우리 중국하고 수합 거래 한 게 있어. 우리 미국하고 수합 거래 한 게 있어. 우리 가갖고 달러 빌려올 수 있어. 위에나 빌려올 수 있어. 하게 되면 외부의 투기 세력이 그 외환시장을 공격해봐야 효과가 그만큼 없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한국은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통화 수합 거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해도 쟤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요양 거래를 바로 통화 스왑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하시려면 차라리 금리 스왑을 공부하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이제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쓰시고 서윤규 금리 스왑 치시면 금리 스왑 교환에 관한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뭐 스프레드는 뭐 그 금리 차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이제 기축 통화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키 커런시라고 하고 기축 통화, 키 커런시라고 하고 크게 5가지 얘기를 해요. 달러, 유로화, 위에나, 엔화 그리고 파운드 어디에 있는데요? IMF 금관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IMF 금관에 달러, 유로화, 위에나, 엔화, 파운드 이 순서대로 기축 통화를 이루고 있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순위 가장 많은 게 달러, 유로화, 위에나, 엔화, 파운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기축 통화라고 하고 키 커런시라고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려면 그 주조이익과 사용가치, 주조가치와 사용가치 사이에 발생하는 세뇨리티까지 공부하시면 되고 그것도 관련된 것을 제가 이제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차별은 진짜 많이 공부 많이 했었죠. 자,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동일한 재화를 사람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달리 가격을 받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가격 차별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급 차별, 2급 차별, 3급 차별이 있는데 보통 시험은 우리가 보는 테스트 시험에서는 3급 차별까지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뭐 사람에 따라 방금 얘기했던 그죠? 사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동일한 재화를 달리 가격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는데요? 버스 새벽 6시 이전에 타시게 되면 싸게 해드릴게요. 영화관 조주 할인. 그렇죠? 뭐 일찍 오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영화 내용 다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겠죠? 소주는 어떻게 가격 차별하는데요?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하고 집에서 마시는 소주는 가격 차별하는 거예요. 맛은 똑같지만 그 뒤에 라벨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라벨.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자, 딱 봤더니 음식점, 주점, 판매 불가. 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파는 수주예요. 한마디 슈퍼에서. 집에서 혼자 마실 때는 1,000원. 얼마인지 자, 1,000원 한 장으로 집에서 마시세요. 음식점, 주점 판매 불가. 얘는 그렇죠. 집에서 마실 수 있게 슈퍼에서 판 거고, 식당에서 마시는 술은 거기에 세금이 조금 더 붙어서 이런 표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 가서 만약 음식점, 주점 판매 불가 써 있다. 이거는 식당 주인께서 뭔가 약간 탈법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냥 정식 루트로 받으신 게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다음에 코스트코에서 개인용으로 사다가 그래서 거기다 파신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의 문제니까. 이게 의미가 한마디로 표시가 돼 있는 거죠. 표시가 이렇게. 그렇죠? 표시가.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소주. 그럼 네 번째 뭐가 있는데요? 외국 서적. 그다음에 캐리비안 베이.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기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가끔 나와요. 항공기는 여러분들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는 그거는 가격 차별이 아니에요. 왜? 걔는 다른 재화예요. 우리가 가격 차별이 된다는 얘기는 동일 재화를, 똑같은 재화를 날짜, 사람, 계절, 요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는 다른 재화이기 때문에 그건 가격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항공기 뭐냐면 성수기와 비성수기. 그죠? 성수기 때는 비싸게 받고 비성수기 때는 싸게 받고 호텔방도 여름엔 그쵸 무슨 성수기 비성수기 주중 주말 똑같은 방 서비스이지만 가격 그 날짜에 따라서 달리 받는 거죠. 이걸 바로 가격 차별이라고. 이건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한 거죠. 한마디로 기업의 수율, 일드 매니지먼트 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런 가격 차별에 성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 4가지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가격을 차별을 할 때 그 그룹 사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사람에게 더 재화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 그걸 한계 수입이라고 하죠. 마지널 리베뉴가 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마지널 코스트보다 커야 된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소비재를 더 받기 위해, 한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가 부담한 금액보다 회사가 얻는 또는 기업이 얻는 수입이 더 커야 된다. 마지널 리베뉴가 더 커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 노 리세일. 절대로 재판매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개인이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주를 저렇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슈퍼에서 사다가 식당에서 팔지 못하게 하고, 외국 서적, 특히 여러분들 유명한 책들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싸게 팔게 되면 한국에서 사다가 미국에서 팔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라벨을 붙이는 거지. Not for sale in North American 카메라다.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팔지 마세요. 판매 불가입니다. 소주 뒷병에다가 음식점, 주점 판매 불가. 그러니까 이거는 식장에서 팔지 마세요. 개인이 소비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런 것들을 먹어보고 써보고 했던 포텐셜 커스터머, 잠재 고객이 풍부한, 그렇죠? 잠재 고객이 풍부한 이런 곳에서 이런 가격 차별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한번 써볼 수 있고, 시음해 볼 수 있고,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중에 먹어봐야 쓸 거고, 써봐야 또 쓸 거 아니에요. 영화도 본 사람이, 버스도 타본 사람이. 그래, 포텐셜 커스터머. 이 4가지가 바로 가격 차별을 했을 때 이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딱 봤더니 기업을 하기 위해서 가격 차별이 가능하긴 전제 조건. 자, 첫 번째, 많은 판매자와 낮은 진입장벽. 많은 판매자가 있으면 가격을, 그렇죠? 가격을 차별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막 싸게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가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가격 차별 대상은 집단 상호 간의 재판매가 불가능. 딱 보니까 금방 얘기했었잖아요. 노 리세일. 그렇죠? 자, 거기에 수요에 대한 가격 차별에서 높은 집단, 낮은 집단.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격이 한마디로 갭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갭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싼 가격 주고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안 써. 그러면 너는 싸게 내. 너는 비싸게 내.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항공권 처음에
예약을 시작할 때 2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2달 전에 예약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안 해요. 누가 하게 되면 비즈니스맨들. 무조건 그 날짜에 미국 가야 되는 사람은 2달 전에 예약을 하고 학생들은 기다리죠. 싼 표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내일 출발하는 표가 딱 2장이 딱 뜨는 순간 학생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비즈니스맨은 절대 그 표를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면 되잖아요. 그 다음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학생들은 내일 안 가도 되고 내일 모레 가도 되고 내일 모레 못 가면 그 다음날 가도 되는데 비즈니스맨들이나 그렇죠 사업차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일 가야 된다면 미리미리 예약을 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비싸게 받고 표가 안 팔리는 것도 쭉 가서 나중에 하루 남겨놓고 덤핑. 야 내일 미국 6시에 미국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학생들 손들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준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학생들. 그래서 수익에 대한 가타할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존재한다. 그래서 답은 나, 다고. 자, 가격 차별은 이 얘기 나오죠. 한계 비용과 그렇죠? 일치해야 된다?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MR이 MC보다 커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서 이제 이 답을 한 거죠. 풀어서. 그 답은 나, 다가 되고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자,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가격 차별력 있으니까 한번 더 세밀하게 보시려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조세 나오게 되는데 조세는 간단하게 하면 우선 조세는 여기 이 문제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할게요. 첫 번째 외우실 게 있어요. 외우실 게 뭐가 있냐면 자 외울 건 딱 4가지예요. 첫 번째 소, 법, 부, 주. 이제 세금 되게 많은데 시험 나올 수 있는 것들 쭉 자르는 거죠. 쭉 잘라서 자 소법부주는 국세다. 국세는 뭔데요? 나라에서 쓰는 돈. 나라에서 쓰는 돈이 소법부주가 가장 커요. 그 중에 소는 뭘까요? 그렇죠. 소득세. 법은 뭘까요? 법인세. 부는 뭘까요? 부가가치세. 주는 주세를 의미하고요. 얘가 국세고 이 나눈 것은 이쪽은 직접세요. 이쪽은 간접세요. 직접세는 뭔데요?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알고 있고요. 그렇죠? 알고 있고 직접 그러니까 내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럼 제가 직접 소득을 대신 띄었다가 내줘요. 소득세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띄었다가 내주고 법인세 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세, 법인세는 정확히 내가 내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라고 그랬으니까 주로 이제 소비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어떤 밥을 먹을 때자 얼마입니까? 그러면 4만 원에 카드값이 찍히면 거기에 쭉 찍히고 밑에 뭐라 하냐면 뭐 3만 6천 얼마 나와 있고 3만 6천 얼마가 부가치세를 해서 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 간접세를 이제 부과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접세는 내가 얼마큼의 세금을 내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세가 많을까요? 지방세가 많을까요? 당연히 국세가 크지요. 국가가 쓰는 돈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지방세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는데요? 재산세가 지방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재산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남, 서초, 송파 의리의리하죠. 왜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접세는 소득의 재분배가 잘 안 일어나요. 왜? 모든 재벌 우리가 분명 소비할 때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재벌의 회장님이 소주 한 병 마시는 것과 내가 소주 한 병 마셔도 세금은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직접세는 보통 이제 이게 그 세율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게 바로 소득의 재분배도 발생을 하고 자동 안정화장치도 발생을 한다. 한마디로 많이 벌면 많이 내라.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딱 보시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1번 하게 되면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띵동. 시험 볼 때는 뒤에 건 안 읽는 거예요. 진짜 기분 좋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여기 야, 땡큐죠. 이런 문제 나오면. 야, 왜? 이렇게 2번, 3번, 4번 이거 긴 거를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도 되잖아.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거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1번 딱 읽고 그 다음 장 시험지를 가는 거야. 그럼 2번은 이거 왜 읽어? 답을 맞췄는데. 자,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 비중이 크다? 아니죠. 뭐가 크다 그랬어요? 국세. 소득세 제도는 자동 안정화장치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한다 그랬어요. 왜? 누진세 개념이니까 누진세. 많이 번 사람 많이 벌게. 소득 구간에 따라서 뭐 초과분에 대해서 또 얼마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본이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누진세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주 한 병을 재벌 사장님이 회장님 먹어도 내가 먹어도 세금은 똑같다. 간접세는
그렇죠. 이렇게 소득 재무 효과가 없겠죠. 자,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적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이건 꼭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얘는 비탄력적이라고 했었죠. 이거 비탄력적. 얘는 탄력적이라고 했어요. 얘는 탄력적. 그렇죠? 자, 누우면 탄력적, 하면 비탄력적. 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원 하게 되면 다 한쪽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누가 많이 부담한다? 그죠?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하고 더욱이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한다 그랬어. 근데 세금을 100원이다 하게 되면 이 차익이 100원이 나와야 돼요. 100원이. 근데 100원은 비타민들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게 누워 있으면 100원이 나오려면 엄청 뒤로 가야 돼. 하게 되면 앞쪽에 이만큼이 다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조세 귀착하면서 또 유튜브에 제가 또 해놨어요. 이 부분이 바로 사회적 순손실 했잖아요. 이 앞쪽이.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뭐다? 요 부분이 바로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의 우리 했었는데. 그렇죠? 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눈다 그랬었죠? 이렇게 나눠서 요만큼은 정부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아직 세금이 없어.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100원 내세요 하게 되면 뭐 판매세를 부과하던 그렇죠? 뭐 소비세를 부과하던 그 관련은 없어요. 한마디로 가격이 무조건 100원만큼 하게 되면 이만큼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균형은 여기였었는데 자, 지금 이제 그렇죠? 이거 보통 공고성이었으니까 판매세를 이제 부과를 한 것 같아. 하게 되면 자, 요만큼이 100원이라는 얘기지. 100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내는 것. 자, 판매된 가격은 원래 균형 가격보다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보시면 요 점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야. 요거는 판매자가 받은 가격이야. 한마디로 판매자는 그래서 150원을 그러니까 100원에서 세금이 100원이 부과되니까 원래 300원짜리였는데 100원이 부과됐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450원을 내고 50원만 그러니까 똑같이 반반씩 부담한다면 소비자는 450원을 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판매자는 450원을 받아서 350원을 갖고 100원을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요 위에 요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아래쪽은 판매자 생산자가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의 규모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네, 이만큼이 거래되니까. 기존 거래는 여기까지지만 세금이 부과돼 비싸졌으니까 여기까지만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세금은 요만큼 거래되고 요만큼이 세액 거래되는 양이니까 요 사각형 요만큼이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고 소비자는 잃어버렸지만 정부가 못 가져가는 부분이 요만큼이 있고요. 생산자는 잃어버렸지만 정부가 못 가져가는 부분은 요만큼이 있어요. 요 앞에 삼각형을 바로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액을 늘린다고 해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항상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련된 게 우리가 보통 레포 곡선.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레포 곡선, 조세 귀착, 소비자 이해 해서 제가 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또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좀 더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